반장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신반장 주말 잘 보냈어요? 4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좀 쉬고 있어요. 오늘 이쪽을 좀 공략할 테니까. 최 반장,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요. 세 번째 옥중 조사가 시도됐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네, 세 번째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4월 10일까지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내가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 걸 그냥 한번 해본 얘기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불쾌감까지 표시했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저희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온 속보잖아요.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기각이 되고 나서요. 고소인과 참고인을 다시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보강 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 아, 그래요? 예, 라면서 다시 지난번에 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별로 없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공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회의를 시작하죠. 6년 이상 운둔 생활을 했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허를 찌르는 중국 방문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봤잖아요. 또 어제는 우리 예술단의 단독 공연장의 모습을 드러냈죠. 공연 도중에 기립박수를 치는가 하면요. 우리 예술단하고 기념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을 보기 며칠 전에요. 이에 앞서서 김 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토머스 바워 IOC 위원장하고도요.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악수하는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또 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또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자, 이런 흐름이라면요. 이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또 어떤 파격을 보여줄지 정말 감이 안 잡힐 정도고, 하여간 김 위원장의 놀라운 변신과 함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4월의 막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평양에서 또 남북 합동 공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이 또 추가로 열리고요. 이번 주도 이제 남북 간에는 훈풍이 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지난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봤듯이 지금 비핵화 해법을 놓고 북한과 미국 간의 간극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그걸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과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는 식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핵 문제는 아닌데요.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그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이 오늘 미국산 돼지고기하고요, 과일 등 128개 품목에 대해서요, 최대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투하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됐다가 면세가 됐는데, 중국이 이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렸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농산물 관세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G2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로서는 경제적인 타격도 걱정해야 하고, 또 G2 간의 갈등이 또 북핵 협상에 미칠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좀 다 고려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이 이제 4월 국회 시작인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4월 국회에서 개헌, 추경 등의 쟁점을 다뤄야 하잖아요. 협상이 쉽지 않을 걸 암시하는 첫날 국회 풍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상황, 검찰 과거사위원회 속보 등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속 대진표가 짜이고 있는 지방선거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열린 우리 예술단의 첫 평양 공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관람했죠. 공연 내내 박수도 치고 또 노랫말에 의미를 묻기도 했습니다. 가을에는 결실을 갖고 서울에서 또 공연을 갖자는 얘기를 했죠. 봄인데 벌써 가을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남북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우리 예술단의 첫 평양 공연 소식,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 봄이 왔습니다. 우리 가수 11개 팀이 준비한 공연 봄이 온다가 북한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예술단의 첫 공연 하이라이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측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사회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소녀시대 서현의 인사와 함께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가수가 북한 땅에서 공연한 건 가왕 조용필의 2005년 콘서트가 마지막이었는데요. 13년 만에 무대 위에 선 조용필, 감회가 참 남달랐을 겁니다.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이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또 한 13년 전 제가 평양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교감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부터 레드벨벳까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세대를 아우르는 출연진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아이돌 가수에 냉담했던 북한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순풍을 탄 남북 분위기를 반영하듯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북측 많은 분들이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리고 끝날 때 다 같이 노래를 하고, 끝날 때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박수를 계속 쳐주셔서 좀. 네, 가수들은 총 26곡을 열창하면서 2시간 넘게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엔 지난 북측예술단 공연에 답장을 보내듯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와 다시 만납시다와 우리의 소원을 열창했습니다. 기립박수로 호응하는 북한 관객들의 모습, 괜시리 뿌듯하기도 하고 또 참 뭉클하기도 한데요. 참 이번 공연에 우리 예술단을 깜짝 놀라게 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는 출연자들에게 따뜻이 손저어 주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 예술단 공연을 직접 관람한 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연 중간중간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보냈고 마지막엔 출연진들을 불러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정가운데 선 이설주와 김 위원장, 그 옆으론 조용필과 아이린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레드벨벳 참가에 대한 우리의 각별한 관심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측 분들이 저희 레드벨벳과 만날지 안 만날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되어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날도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일정상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당초 김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는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해 오늘 보러 오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했는데 남측 단독 공연이라도 보는 게 인지상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향후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한다면서 가을에는 별실을 갖고 서울에서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청와대 발제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공연 뒷이야기 또 김정은 위원장 발언, 청와대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김정은 가을엔 서울 공연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신 반장이 잡은 제목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을에는 공연, 가을에 서울 공연. 자, 이번에 이제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였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공연으로 평화의 봄이 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지금 대화 국면을 가을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 같아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공연을 관람한 뒤에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결실을 갖고가 뜻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데요. 지금 4월 말 정상회담에 이어서 셔틀 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비핵화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안정 국면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일단 가을에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매년 그맘때쯤 되면은 ICBM 발사 이런 핵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는데 지금 한반도 정세가 확연히 달라진 만큼 올해 구구절 70주년을 앞두고 과감한 결단을 내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을에 진짜 이 서울 공연이 성사가 되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는 것 같은 그런 파격 행보도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가을에 결실을 거두려면 4월, 5월을 정말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고요. 원래는 내일 남북 합동 공연을 보러 올 거라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신 반장 아까 잠깐 설명은 하던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김 위원장이 공연장에 도착한 직후에 4월 초에 정치 일정이 복잡해서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늦더라도 공연을 보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27일 남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4월에 북한 자체 기념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결산 또 인사 등을 다루는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4월 11일에 열리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당 중앙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위층 상당수를 교체할 걸로 보입니다. 또 4월 15일은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인데 보통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요. 또 당장 이번 주 4일에 정상회담 사전 작업인 실무 접촉이 열리는 만큼 전날 늦게까지 공연을 관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도 했다고 레드벨벳 멤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측 아이돌 그룹까지 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부에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부장도 알 겁니다. 아, 그래요? 댓글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도종환 장관에게요, 가사의 의미를 물어보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고 아까 기념사진도 찍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가장 인상적인 게 단체 사진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이에요. 하루 종일 예. 화제가 됐는데 어제가 또 만우절이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저걸 보고서 아이린 씨 옆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거 실화냐 합성 아니냐 이런 반응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김 위원장은 지난 2월에 문 대통령이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했는데 이번에 남측 단독 공연이라도 보는 게 인지상정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또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워낙에 갑작스럽게 방문을 해서 우리 취재진이 불시에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쫓겨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예술단 공연 실황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측 취재진, 소위 풀단이라고 부르는 갔잖아요. 네. 취재진이 동행을 했는데 김 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하기로 이렇게 갑자기 정해지면서 카메라 기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장실에 있는 TV를 보면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경호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신 반장.
글쎄요, 뭐 취재 자체를 못하고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황이었을 테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북측이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취재진을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본인을 소개하면서 제가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다고. 김영철 위원장, 부위원장 네.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 현장에서는 좀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깜짝 놀랄 만한 소개 문구고요. 이 김 부위원장이 남측 기자 선생을 초청한 데 대해 취재 활동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죄랄까 혹은 양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낯서네요. 이런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에 이런 사과가 나온다는 데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선 셈이네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요. 어제 행사는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 위원장을 모신 특별한 행사였고 경호와 공연 조직 사이에 협동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뭐 의도적으로 취재를 제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공연단에요. 청와대 인사가 포함이 됐잖아요. 양반장. 어때요? 그냥 단순히 공연 뭐 챙기러 간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 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뿐만 아니고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건영 실장은 대북 특사단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었던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분류되는 인사죠. 때문에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 사전 조율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윤건영 실장 방문은 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뭐 확대 해석은 경계했지만 어쨌든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 또 의제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됐다라는 것은 또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아까도 이제 뭐 영상에 뭐 장면이 나오던데 이번에도 이설주가 동행을 했잖아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도 이설주가 동행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네, 청와대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요. 모레 있을 실무회담에서 이 이설주 참석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설주는 방북 특사단 만찬이나 방중에 동행하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바가 있잖아요. 다만 이번 회담이 판문점이고 또 당일치기 회담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행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성사가 된다면 사상 첫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네요. 자, 예술단도 예술단이고요. 우리 태권도 시범단도 공연을 가졌죠, 정반장. 그렇습니다. 어제 16년 만에 평양 단독 공연을 했고요. 오늘은 평양 대극장에서 북측 시범단과 합동 무대를 꾸밉니다. 오늘도 있어요? 예. 어제 공연 이 승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호신술 시범, 고공 격파 등 다채로운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2,300여 명의 관객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 파이어가 배경음악으로 나왔을 때는 관객들의 표정이 다소 굳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범단이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도 박수를 안 쳤다고 하고요. 그래요? 아까는 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좀 어색한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참고로 도종환 장관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만나서 올 8월 아시안게임 때 남북 공동 참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바흐 IOC 위원장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뭐 남북 해빙은 IOC의 공로다라는 이제 김정은의 뭐 발언 여러 가지 이제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요. 그리고 도쿄 베이징 올림픽에도 참가하겠다라는 뜻을 김정은이 밝혔습니다.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청와대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요. 최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잖아요. 어떤 의제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문 대통령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요. 한미 FTA 협상을 잘 해결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를 해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고 했는데요. 또 한반도 대화 국면에 서서 뭐 갈등 요인을 제거했다라고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 요인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번 FTA 개정 협상이 한미 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네, 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베트남 및 아랍에미리트 순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잘 준비해준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이번 순방의 성과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청와대가요, 김정은 위원장 공연 관람, 남북 화해와 대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4월에 중요한 일정이 너무 많아요. 신혜원 반장이 상당히 바쁠 것 같고요. 뭐 휴가는 가요. 휴가는 가고 갔다 와서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한미 FTA 타결 잘한 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오는 10일 구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거듭되고 있는, 하지만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얘기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세계가 한국 사람은 참 끈질기다라고 한다. 2011년 3번의 도전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올림픽을 3번 도전했던 도시는 평창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면 감동을 줄 수 있다며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 대통령 검찰의 삼고초려에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지난달 26일과 28일에 이어 오늘 세 번째 옥중 조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고요. 전남도와 같이 안 만나시겠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검찰 만날 수 있고 변호인들도 설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번 왔다 갔다 했고요. 현행법상 피의자와 피고인은 질문과 신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소위 묵비권이라고 하죠. 이 전 대통령은 검사들에게 얼굴 한번 보이지 않으며 진술 거부권 뒤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평양에 간 조용필 형님을 잠시 소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박입니다, 여러분, 협박!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실에 나온 뒤 질문에 답하지 않는 진술 거부권은 정당한 권리지만 구속 피의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조사 거부권은 우리 법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로서는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수 있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인 김윤옥 여사도 지난달 29일 참고인 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수사에 불응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검찰과 변호인이 합의했지만 김 여사는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하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응하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부창부수, 여필 종부가 따로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 내외가 함께 조사를 거부하는 게 검찰에게는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과 친인척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 대한 일종의 명분으로 여론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 후 2번째 주말을 보냈습니다. 변호인과 가족 접견을 제외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 일종의 심리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신문 구독 신청을 취소하셨대요. 신문 안 보시겠다고. 우호적인 내용의 보도가 없다 보니 뉴스를 보지 않는 게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주요한 일과 중 하나인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 연설에는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표현들로 보이는 게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에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또 돌의 비유 역시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어머니와 신앙이 있었다고 줄곧 고백해 왔었죠. 사춘기 시절 자신을 붙잡은 것도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가출을 결행하기로 한 날 새벽이었습니다. 막상 집을 떠나려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명박이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에 저는 차마 집을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 생활 12일째를 맞이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덧 1년하고도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이어서 담당 교도관들도 놀랄 지경이다라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전해드렸다시피 박 전 대통령도 일과 시간 대부분을 독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수감 직후 박경리의 토지 그리고 김주영의 객주와 같은 대하 소설에 이어 방학기에 바람의 파이터를 읽었다고 하죠. 이번엔 허영만의 꼴도 즐겨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만화냐 하실 텐데 재임 중 우리 만화의 우수성을 이렇게 지켜 세운 적이 있었죠. 또 만화가가 되려면 그렇게 많은 소양과 그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책도 그렇게 엄청나게 읽어야 작품이 하나 나올 정도로. 이렇게밖에 못 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동의를 한번 구해보시죠.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알아보시죠. 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뭔가 글을 쓰고 있다며 책을 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MB 옥중조사 또 거부, 검찰 삼고초려 무산입니다.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이후는 처음이죠. 이제 세 번째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은 뭐 예상대로였어요.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뭐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완강해 보여요. 신반장. 네, 이번에도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가 직접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구치소를 찾은 두 부장검사가 변호인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나올 것을 설득했지만 완강한 면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결국은 2시간 만에 이 부장검사가 철수를 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번의 조사 거부 이후에 세 번째 시도였지만 이 전 대통령 입장이 변하지 않은 거고요. 이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검찰이 거듭 조사를 시도하는 데 대해서 내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걸 한번 해본 얘기 정도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면서 불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는 내 말까지 무시하느냐 뭐 이런 뭐 감정을 좀 드러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 전 대통령의 뭐 거듭된 거부 의사도 불구하고 어쨌든 10일까지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계속 조사를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일단 검찰은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도 다시 검토키로 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강제 구인할 수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실효성 이런 걸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뇌물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뚜렷한 이상 아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겠죠. 그렇죠. 진술도 다 확보한 상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면 조사로 대체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윤옥 여사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조사를 받겠느냐라면서 조사를 이 전 대통령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돈이나 명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대통령 내외의 어떤 그 조사 거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 전 대통령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역정을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여론전에서는 검찰에 유리해질 거다라는 분석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을 하고 또 부인도 조사를 하고 자식, 친인척 줄줄이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데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 내외가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죠. 검찰 입장에서는 친인척 수사에 대한 명분이 오히려 생겼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과 다스 5대 주주인 김창대 씨, 재산관리인 정모 씨 등 3명을 소환했습니다. 동영 씨는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 라면서 친인척 가운데 처음으로 차명 지분을 인정했었죠. 네, 이렇게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측근들의 진술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는 60년 지기인 김창대 씨 역시 최근 조사에서 자신이 보유한 다스 지분 4.2%가 차명 소유다라고 털어놨다고 하고요.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등을 관리했던 정모 씨도 검찰이 MB의 차명 재산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일단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을 위주로 먼저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기소를 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죠. 네. 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10일까지만 기소하면 되는데 마침 또 6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기소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데 관련해서 지금 검찰은요, 나흘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50여 명의 1심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되는 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거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고요. 이 재판부는 최 씨의 1심 선고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순실 씨한테 이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서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전반의 좀 분석이고요. 또 그동안 재판을 거부한 점도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자 어때요, 양 반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나올 분위기입니까? 안 나올 분위기입니까? 일단 안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관심은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가 될 것이냐 이 여부입니다. 이 재판부는 온라인 TV 생중계 여부를 이번 주 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만약 생중계가 된다, 이 법원 역사상 1심, 2심 사건이 생중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내일쯤 결정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그동안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이 생중계 대상으로 거론이 됐지만 무산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 생중계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겠죠. 사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재량에 따라서 중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던 건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보다는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중계해야 하는 재판부의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겠죠. 다만 이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생중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중대한 사건이고요. 재판부 스스로 박 전 대통령이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생중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긴 보는데 법정 소란을 좀 걱정할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국정농단 관련한 거잖아요. 그 이외에도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한 수뢰 혐의라든지 또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또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속보로 다뤘던 것 같은데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 상태예요. 최 반장. 하지만 측근들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르던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사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특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취임 후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지원을 받을 예산이 있고 또 관행적으로 받아 차용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경비로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같은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전하, 이재만, 정호선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했을 뿐 건의하거나 개입해서 업무를 한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도 박 전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가 됩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봉투를 가지고 올 테니 받으라. 청와대 특활비처럼 잘 관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이 얼마 있어요? 라고 잔고를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정팀장을 거쳐야 하는 청와대 특활비와 달리 국정원 돈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바로 지급됐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가 되네요. 그죠?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또 있잖아요. 그 공판도 진행 중인데 그 최 의원 측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경환 의원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한테서 특활비 1억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직접 부총리 집무실을 방문해서 돈을 건넸다면서 이 방문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 측은 이 전 실장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증인으로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윤상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이 현역 의원인 만큼 출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채택 여부는 다음 길로 미뤘고요. 일단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현수 전 기조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자유한국당에는 또 다른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검찰이 교비 횡령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경민학원의 경비를 빼돌려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 김은옥 여사에 대한 조사 등 여러 가지 속보가 많이 있네요. 그건 최 반장이 챙겨야 될 그런 사안들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갈게요. 이 전 대통령으로 갈게요. MB 세 번째 옥중 조사도 거부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딴 막말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정적들이 자신을 막말 프레임에 가뒀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서민적 용어를 알기 쉬운 비유법으로 표현해도 품위 없는 막말이라고 비난한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각 정당은 홍 대표의 이런 주장이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오전 8시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SNS에 이렇게 막말 논란에 대한 논평을 올렸습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렇게 긴 분석을 해놨더군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자, 홍준표 이퀄 막말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건 결국 이 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더군요.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자살이란 표현을 쓰면서부터 자기를 이 막말 프레임에 이렇게 가두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받아들이다 보니 그걸 막말이라고 반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홍 대표 본인이 이 글을 탁 써놓고도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본인 글에 이렇게 좋아요를 또 눌렀습니다. 자, 홍 대표 말대로라면 막말 공격을 하는 주체 민주당 사람들, 친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같은 당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거 막말 맞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당장 남경필 경기지사 오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마땅히 비판해야 할 문제를 거친 표현으로 인해 본질을 훼손시킨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딱 지적은 안 했는데 홍 대표를 가리키는 거죠. 이 사용하는 언어조차 품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민은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특히 이 대목, 홍 대표의 글 중에 이 대목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우리가 통상 쓰는 서민적 용어를 알기 쉬운 비유법으로 표현하면 그거를 막말이라고 매도하더라.
라는 대목 말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화여대생들한테 이대 계집애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고 그냥 확 해버리고 싶다. 기자들한테는요, 그걸 왜 물어? 너 진짜 만들 수 있다. 주로 이렇게 주먹이 올라갑니다. 자, 유여애 전 최고위원한테는 뭐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내가 성희롱을 해야지 등등. 자, 이게 서민적 용어다. 서민을 모욕하는 얘기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홍준표 대표의 입으로 요즘 활약하고 있는 장제원 대변인. 경찰들한테 여러 차례 사과 뜻을 표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경찰 내부 온라인망인 폴렛에는요, 18원을 후원했다라면서 이렇게 영수증을 찍어 올린 인증샷 또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장제원 의원 측은 경찰 반응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자기 지역구인 이 부산 사상 경찰서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 사과했다는 글까지 써 올렸는데, 자, 오는 4월 임시국회 행안위 회의 시작 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육성으로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어제였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정몽준, 정세균 등등 정치 거물들 이름이 쭉 저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초선 의원이던 1996년 15대 국회 때 의원회관 5동의 방번호다라면서 소개한 건데, 자, 유독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저겁니다. 503호 박근혜, 504호 이명박.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되게 소름이 끼쳤었거든요. 박 전 대통령 수인 번호와 방 번호가 같다 말이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716번이긴 하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다음 타자다라는 의미에서 504라는 숫자로 불렸는데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 말이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여기 촬영 일자를 한번 보시죠. 2000년 3월 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홍준표 대표는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어서 둘 다 야인 신분이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당시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단 말이죠. 네, 알고 봤더니 어제 만우절을 맞아서 추미애 대표실에서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많이들 아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추 대표 뜬금없이 배우 최시라 씨를 칭찬을 막 합니다. 장문의 글을 통해서 말이죠. 중간에 보시면은 자주 날 보고 최시라 씨를 닮았다는 말을 합니다. 장난인 줄 알면서도 너무 민망합니다. 땀땀 이런 좀 엉뚱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건 또 뭔가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뭘 읽고 나서 이상할 때는 새로 읽기를 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죠. 잊지 말자 장자연, 자수하자 제발, 범죄자 처벌. 자, 이렇게 연결이 되지 뭡니까? 그렇습니다. 장자연 사건, 이거 잊으면 안 되죠. 조금 전에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5건을 추가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장씨 계좌에 수백만 원대의 수표가 입금된 흔적이 있었고,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등 유력 인사들이 접대 자리에 있었던 게 확인됐음에도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라도 고 장자연 씨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그 나쁜 사람들 찾아내서 꼭 처벌해야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까 저희가 여당 발제, 여당 디베이트 얘기할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생중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법원에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자필 답변서를 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피고인의 의견이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재판은 안 나오는데 또 저런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또 원치는 않네요. 네.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양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은 예상했던 대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양 반장도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요, 그 계좌에 수백만 원대 수표가 입금된 흔적이 있고요. 또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등 접대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놓고도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폭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재수사 국면으로 가게 됐네요.
네, 2009년 3월이었죠. 당시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문건에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약 100여 차례의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장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었는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장 씨가 고인이 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검찰 과거사위 발표 내용 좀 더 전해드리면요. 5가지 사건이 재조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일단 장자연 씨 사건이 있고요. 1972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2008년 정현주 KBS 사장 배임 사건, 그리고 2009년 용산 지역 철거 사건 등입니다. 이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또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춘천 강간 살인 사건이 저거 아니에요?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무죄로 판결났죠, 정관장? 예, 맞습니다. 1972년이죠. 당시 만화가게 주인이었던 정원섭 씨가 평소 곧잘 따르던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10살짜리 딸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서 이 살해를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이었죠. 그때 수사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인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이 검거가 안 되니까 내무장관이 시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못 잡으면 문책한다라고 하니까 이 엉뚱한 사람을 잡아 넣은 겁니다. 15년간 옥살이를 했고요. 1987년에 가석방 됐는데 재심 끝에 2011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 그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정말. 예. 그리고 그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저도 얼핏 들어봤는데 잠깐만. 그 인권 침해 사건으로 많이 분류되는 그런 사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그 내용이 제가 거기서 봤네요. 네, 예. 진짜 보셨어요? 봤어요. 네. 아무튼 거기서도 이제 방송이 됐던 건데요. 1990년 1월 그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1년 10개월 만에 범인 2사람이 잡혔는데 나중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려 2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 경찰의 잔혹한 고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던 노태우 정부, 또 범인 검거에 열을 올리던 수사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 조작의 사례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정현주 전 사장, KBS 사장 이제 배임 혐의는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당시에 검찰권 남용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08년 당시에 정 전 사장의 해임과 검찰 수사에 대해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앉히기 위해 정 전 사장을 강제 퇴임시키고 검찰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게 그 논란의 핵심이었는데요. 정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청구 소송을 내고 약 4년간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미투 관련 소식 하나 있는데 방송인 김생민 씨 관련한 부분이네요. 최 반장. 일단 오늘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인데요. 2008년 가을 노래방에서 방송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2명의 스태프 ABC를 한 명씩 따로 다른 방으로 불러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다른 여성 스태프를 통해 A씨를 따로 떨어진 방에 불렀고 입구에 서 있겠다는 A씨를 강제로 끌어안친 후 2팔로 끌어안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같은 날 성추행당한 B씨도 있었는데 더 심한 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B씨한테는 그 당일 이제 사과를 했는데 A씨한테는 사과가 없었고 관련해서 이번에 디스패치에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A씨가 이 사건 당시에도 김 씨의 퇴출을 요구하면서 항의를 했는데 제작진이 거부를 했고요. 오히려 방송 일을 그만둔 건 A씨 본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지난 2018년 3월의 어느 날 A씨가 디스패치 취재진과 함께 김생민 씨를 찾아갔고 김 씨가 A씨를 바로 알아보고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를 본 김생민 씨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소속사를 통해서 오늘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김생민 씨가 지금 전성기잖아요.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데 파장이 좀 있겠네요, 여기저기. 예,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게임, 뭐 쇼핑몰, 식품, 보험, 자동차 광고, 뭐 현재 나가고 있는 김생민 씨 광고만 16개에 달하고 있답니다. 최 반장도 좀 따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레이 스튜핀 뭐 그런 거 따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당장 그 광고들 다 내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생민 씨가 뭐 구체적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손해배상 조항도 있을 텐데 금전적 피해 뭐 엄청나겠죠. 또 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1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패널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야 뭐 편집을 해서 뭐 드러내면 된다지만 뭐 김생민의 영수증, 뭐 짠내 투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김생민 씨가 메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없애야 하는 걸 고민할 정도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생민 씨 이미지가 워낙 반듯한 그런 이미지로 최근에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타격이 아마 더 큰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등 5건 재조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오늘 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각 당은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특히 인물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올드보이를 대거 차출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속속 확정되고 있는 지방선거 대진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4번째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의 권력 지형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범진보 148석, 범보수 145석으로 양 진영의 권력 구도가 팽팽해졌습니다. 특히 4월엔 개헌과 추경 문제 등으로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 간의 갈등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뒤바뀐 정치 지형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범진보, 범보수 진영 내부에서 과연 선거연대를 이룰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쪽에선 최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경쟁을 통해 이겨야 할 대상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카드를 던졌습니다. 자, 우선 고백부터 하자면 저의 아슬아슬한 예측이 참으로 오랜만에 빗나갔습니다. 1일부터 3일 사이에 안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 위원장은 모레 4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하겠고요. 자, 이제 안 위원장의 상대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민주당에선 이 3명 가운데 1명이 경쟁자가 될 겁니다. 오늘 마침 면접 심사가 있었는데 해당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잘 봐야 되겠지 뭐. 힘드시겠지? 잘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앞세울까요? 그동안 홍정욱, 오세훈, 이석연, 김병준 카드까지 다 무산이 됐는데 돌고 돌아서 홍 대표가 꺼내든 회심의 카드는 바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였습니다. 김 전 지사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지사가 보수 통합의 적임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간추려 보죠. 자, 우선 김 전 지사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죠. 이를테면 이른바 김문수대 에피소드가 대표적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지금 전화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예,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아까 전화 받았던 사람, 관동생님 좀 이야기해봐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김 전 지사는 무너지는 보수 진영을 그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봤죠. 특히 친박 집회에도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유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 변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국회의원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확고한 반문재인 성향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이 기쁨조가 문재인 맞죠, 여러분?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김정은 기쁨조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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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각에선 올드보이라는 비판도 하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만한 인물도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소환한 올드보이는 또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이인재 의원께서 어려움에 처한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시겠다는 결심을 하는 날입니다. JP 이래의 충청도가 낳은 가장 큰 인물이고 이번 승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저희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자, 오늘 충남지사 후보로 추대된 이인재 전 최고위원, 역시 과거 탄핵 반대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던 노회한 보수 정치인이죠.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올드보이가 추가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경남지사 후보로 사실상 김태호 전 지사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그야말로 올드보이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허탈하다는 반응도 없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참신한 인물을 찾겠다고 공언했던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결국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는 정치권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김문수, 이인재, 김태호 출마 가닥, 한국당 올드보이 소환령입니다. 자, 오늘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 공식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4월 임시국회도 문을 열었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됐는데 어때요? 첫날 협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우선 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이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노 원내대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회의 테이블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담을 넘어서라도 오려고 했는데 마침 평화당과 손을 잡고 문이 열려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는 가장 큰 문제는 촛불 이후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심과 국회의 괴리를 메꾸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정반장 발제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평화와 정의가 출범하면서 국회 권력 구도가 범진보 148석 그리고 범보수 145석으로 팽팽해졌습니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엔 개헌, 추경 등 민감한 과제가 수두룩한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1대2 승부를 해야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평화와 정의가 합류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군을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딱 범진보, 범보수 이렇게 세력이 양분된다기보다는 또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국회 협상방 정식이 그만큼 훨씬 복잡해졌다고 봐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개헌 문제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가 같은 의견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4개 교섭단체가 국회 일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 공수처 관련 법,
그리고 방송법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실패하더라고요. 다만 오늘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협상을 원내대표 간의 협상으로 하자는 데는 공감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개헌 얘기를 양 반장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나왔고요. 지금 각 당도 자체 개헌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에 국회가 선출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걸 의미하는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 또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배제,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 특권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 골격을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조금 전에 이 당 개헌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개헌 설문 작업을 오늘 중에 마무리하고 조만간 자체 개헌안의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평화정의도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안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인데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도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진통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월 국회는 무엇보다 개헌 협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야 할 것 같고요. 자,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거는 정 반장이 맞췄는데 네. 그 출마 선언 날짜는 아슬아슬하게 틀렸네요. 네, 아슬아슬한 예측이니까요. 네, 하루 차인데 비장하게 아까 사과하더라고요. 네. 네. 매번 적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굳이 해명을 드리자면 안 위원장이 2일이나 3일을 출마 선언 날짜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건 사실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일인 오늘은 충남도당 개편대회가 있어서 보류가 됐고요. 또 내일은 4.3 추념식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4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긴 했지만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후보와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이제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가 나란히 면접 심사를 받았고요.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지사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론됐습니까? 홍정욱, 오세훈, 이석연, 김병준 카드까지. 하지만 다 실패했죠.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회심의 카드, 바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입니다. 네. 예, 김 전 지사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정감은 있는데 참신함은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올드보이의 귀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김 전 지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충남지사 후보로 이인재 전 최고위원을 사실상 추대했습니다. 피닉제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고 이미 1997년에 대선에도 출마를 했던 정치인이죠. 역시 인물난 때문에 올드보이를 데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안희정이가 지 옆에서 건드린 사건이 있었잖아. 그런 추악한 사건이 있었고, 박수영이 또 아주 비윤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 충남 선거는 우리가 잡은 거야. 주도권을 잡았고, 이인재가 어떻게 올드보이고 큰 인물이지. 큰 인물이지. 저도 올드보이로 돼 있던데. 그래. 아니 나도 올드보이고 다 올드보이야. 네, 올드보이 논란을 우승으로 넘겨버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남지사 부분도 상당히 가열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를 아마 맞불 작전으로 좀 내보낼 것 같은데 곳곳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한국당 김문수, 이인재, 김태호 출마 가닥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혁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무려 29명이 숨지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참사가 있은 지 100일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충북제천 화재 재난심리지원단의 심리치료와 상담이 지난달까지 진행됐는데 무려 1000여 건에 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제천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힘나라 제천 특별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화재 참사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 분위기 회복을 위해서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엔 이시종 충북지사, 이근규 제천시장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콘서트가 열리던 곳에서 약 180여 미터 떨어진 곳은 바로 참사가 벌어진 스포츠센터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화꽃을 바치고 술을 올리면서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차마 울음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제천시가 지역 주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콘서트를 열었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행사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죠. 콘서트를 취소해달라고. 근데 뭐 취소는 어렵다고 하길래 그러면 장소를 이전해서 다른 장소에서 해라. 근데 그것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장소를 옮기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고인들에 대한 묵념이나 또 추모곡 같은 게 좀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저희가 제천시청 관계자와 통화를 가졌는데요. 제천시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제천시와 유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길 바라지 않는다며 제천시장도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배려를 한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일단 행사 자체가 100일이라는 시점에서 또 열린 것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아픔을 준 건데 많이 서운했죠. 물론 그쪽 상인분들이나 그때 일반 시민들도 10대 경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좋은데 그래도 저희 유가족들은 그 장소와 그 시기가 아무래도 좀 부적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에 앞서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을 맞아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에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100일이 지난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규명이나 해결된 것은 없었으며 오히려 사건 자체가 잊혀지고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정확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2 그리고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눈물로 동료를 보내며 순직 소방관 오늘 연결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유기견을 구조하다 순직한 소방관과 교육생들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동료들은 이렇게 눈물로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구속된 운전자는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또 재해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희생에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먹먹한데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반장들 수고했어요. 네, 할 말 없어요. 네, 김 반장 야근합시다. 네. 그래요. 고생했어요.